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을 당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그리고 소지를 공모한 혐의.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미국이 단순히 이러한 혐의만으로 마두로를 체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2026년 3월 본격화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대리 세력과 해외 공격 위협 억제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했지만 이 역시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 중국은 제재 대상 원유를 바탕으로 약 12억 배럴의 원유를 비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해상으로 수입되는 제재 대상 일일 수입량 총 260만 배럴 중 140만 배럴은 러시아, 85만 배럴은 이란, 41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으로 향하는 제재 대상 주요 3개 국가 중 2곳의 국가가 단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미국의 타겟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원유량 역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양과 비교하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 원유 수입 기준으로 약 15%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원유 전체 공급량과 비교하면 더 줄어들어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체 원유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수입되는 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 분명하지만 중국을 흔들기 위해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기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격화되는 사이 2026년 4월 10일 트럼프가 하나의 글을 작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이란 베네수엘라 개입에 이어 중국의 수익성 높은 제재 대상 원유 수입 방식을 무력화하다라는 글을 작성하며 하나의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첨부한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양이 아닌 중국으로 향하는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춘 듯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향해 보였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들을 수입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던 중국의 행동에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첨부한 이 글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그들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문서가 등장합니다. 해당 문서는 2026년 3월 31일 발표된 미국 하원 중국 특위 보고서로 중국이 제재 대상 원유의 중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중국이 어떤 방식을 통해 제재 대상의 원유를 수입하고 그들이 어떤 패턴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티폿. 티폿은 중국 동부 연안, 산둥성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민간 독립 정유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는 티폿이 제재 대상 원유를 정제하는 데 특화되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매력적인 가격의 원유를 독점하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트럼프의 생각처럼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가 현재 중국을 흔드는 무기가 되고 있는 걸까요? 티폿은 1950년대 산둥성 둥잉시 일대를 중심으로 발견된 광범위한 유전지역, 일명 승리유전으로 불리는 지역이 개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당 유전 매장 지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원유를 모으는 운송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과 원유의 특성상 정제 가치가 적고 생산성이 낮아 버려지는 슬러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지역 주민들은 버려지는 슬러지를 작은 솥에 걸어두고 등유나 경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마치 차를 우려내는 듯해 티폿 정유소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들은 재활용된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승리유전 개발 피해에 대한 지역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릴 산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유 활동을 묵인하거나 때론 장려하면서 티폿으로 불리는 독립 정유사들은 중국 내 원유 생산과 정유의 회색 지대로서 산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점차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원유는 국가기관 산업으로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이었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주요 원유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원유 전체를 국영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유 수입에 대한 쿼터제를 운영하며 국유 정유사들에게 분배했으며 이로 인해 티폿 정유사들은 직접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반제품 형태의 원료를 우회적으로 들여오거나 국내 원유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2015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정유 산업의 경쟁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독립 정유사들에게 원유 수입 쿼터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중앙정부는 시장 경제를 통한 국가의 이익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국영 기업들을 민간 부분과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재무 성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T4 정유사들은 시장을 다각화할 기회가 생겨 해외 원유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기존 회색지대 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원유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정유사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원유가 중국 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중앙 통제 영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7년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이 중국 원유 수입 증가분의 80%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국영 기업에서 독립 정유사로 중국 시장에 대한 거래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둥성에 집중된 독립 정유사들은 국영 정유사보다 규모가 작고 마진이 얇아 저렴한 원유를 찾아야만 버틸 수 있는 사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이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독립 정유사들에게 수입 원유를 개방해주던 비슷한 시기,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산 원유 전체를 본격적으로 제재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국영 기업에 대한 서방 세계의 금융 제재와 특정 유종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이 때문에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은 저렴해진 러시아산 원유를 점차 자신들의 주 수입원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까지 러시아산은 아직 전형적인 제재 후의 네트워크라기보다 여러 이유로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원유에 불과했으며, 중국 국영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장기 계약을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받는 것과 비교해 러시아산 원유는 시장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마진이 높아질 때면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외면하고 오만산이나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입할 때도 있었으며, 유기적인 방식으로 마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의 본질은 규모가 작고 마진이 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원유로 생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구조는 점차 더 많은 수단을 이용해 수익 구조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미국이 주요 2의 당사국과 함께 이란 사이에서 체결된 핵협정인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며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시작하자 미국 달러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 세계 정유사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여기엔 중국 석유공사와 시노펙 등 중국의 국영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내 소규모 독립 정유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생긴 공백을 메우며 이란과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및 전 세계 대형 정유사와 다르게 주로 위안화로 거래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 대한 피해가 적었으며, 소규모 거래들이 주를 이루면서 중개상이나 홍콩 경유를 통한 선적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재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은 이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원유 소비량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독립 정유사들의 행동을 묵인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는 전면 봉쇄가 아닌 표적 제재를 통해 이란산 원유의 유통을 막으려고 했지만, 점차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은 미국의 표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리는 밀수출입 루트를 찾기 시작했으며,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이용한 재라벨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란산 원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2022년 러우 전쟁에서 시작된 러시아로 이어지며, 전 세계에서 제재를 통해 시장가보다 저렴해진 가격에 원유에 대한 거래를 넓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재 당사국과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은 미국 중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난 자신들만의 구조를 넓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이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2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가격 이점이 사라지며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관측들이 보고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망에 거대한 충격이 발생하자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해상에 남은 원유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면서 제재 대상 원유들이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돼 이란산 원유에 대한 할인 혜택 역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하며 국내 원유 유통 통제를 강화하며 전략 비축류가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제 역할을 했음에도 가격이 맞는 대체 공급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에게 타격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 내 독립 정유사들에게 정제유 수출을 즉시 금지시키고 정유량을 줄이지 말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독립 정유사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에 맞지 않는 원유를 수입해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도 공급망 충격을 우선 막기 위한 행동으로 가동을 유지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관리 정책은 분명 독립 정유사들의 운영 방식에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공급 충격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중국으로 향하는 양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의 공격이 아닌 수요 경쟁과 가격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해 러시아와 이란의 수익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지 모르나 12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부의 비축류와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이 여전히 이란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 의도한 만큼의 타격이 아니라 오히려 상쇄됐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었던 중국의 독립 정유소와 제재 원유 조달망을 겨냥한 실질 압박이 중국 전체를 흔드는 웩도독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중국 전체 원유 공급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시장 안정 조치와 재고 및 대체 물량 때문에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모든 사건이 종료된 뒤 미국이 지불해야 할 청구서에 실제로 무엇이 적힐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혹에서 출발한 미국의 중국 석유 견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실제로 의도한 방향의 일부가 맞다는 공식적인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 충격은 중국 전체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달러 시스템 밖에 그림자 에너지 동맹을 더 공고히 다져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